네, 오늘 궁금한 뉴스 오후 궁금으로 금요일 프레스룸 라이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궁금증 해결사입니다. 이웅혁 교수, 박상희 교수, 이고은 변호사, MBN 장가 기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장가 기자 첫 번째 오후 궁금 시작하겠습니다. 온라인 채팅을 만나서 만난 10대 여학생을요 성적 학대한 변호사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40대 변호사 A씨가요. 지난해 초 스마트폰으로 랜덤 채팅을 하면서 고등학생을 만났습니다. 이 랜덤 채팅이라고 하는 건 무작위로 채팅 상대를 소개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이 변호사는 피해자를 애기라고 부르고 또 자신을 교수님이라고 부르라고 강요했습니다. 예. 또 직접 입던 속옷은 물론이고요. 사용하던 베개를 자신의 손편지와 함께 택배로 보냈습니다. 이 변호사는 아동에게 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예, 이 박상희 교수님, 이 네. 미성년자한테 본인이 입던 속옷 네. 이거를 택배로 보낸 행위 이게 비정상적 행동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성도착증의 일종인 물품 음란증,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가지고 본인이 성적인 흥분을 하고 성적인 만족을 하는 그런 성도착증의 한 증상이 이 남성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성이 있으니까 마치 본인이 있으니까 저쪽 그 여고생도 이런 걸 좋아할 거라고 착각할 수도 있고 학대를 네. 한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본인을 교수님이라고 부르라고 하는 데다가 교수님께서 쓰시던 이런 표현을 쓰는 걸로 보아서 성적인 가학 장애도 저는 있는 걸로 보거든요. 이런 성조착증의 어떤 그 증상을 미성년자에게, 그것도 원래 신분은 또 게다가 변호사예요. 네. 법조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미성년자를 성적 학대했다는 건 명백히 범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고은 변호사님, 같은 변호사 입장에서 이분 변호사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사실 같은 법조인으로 좀 부끄럽고 또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다라는 사과를 좀 대신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실 법을 수호해야 되고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 되는 법조인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 진행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이 사건으로 1심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 1심에서는 판결 결과가 벌금 1,500만 원이 나왔고요. 예. 검찰과 피고인 모두 다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했습니다. 2심은 1심의 원심을 깨고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2심 재판부의 판결 이유를 좀 살펴보면 이 사건의 죄질이 무겁다.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동 피해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이 사실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불리한 정황을 설시를 하면서 유리한 정황으로는 이 A 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또 피해자를 상대로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라고 판시했는데 피해자에게 형사공탁을 했다는 의미 자체가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지 못한 것이잖아요. 근데 공탁이라는 거는 정말로 합의 시도를 하다 안 되면 내가 피해 회복을 할 만한 의지가 이 정도가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300만 원을 공탁했다. 전 이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피해 회복의 의지를 보여줄 만한 금액인가 변호사로서 이 부분이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네, 그런 부분들은 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이 돼서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변호사니까 어떤 법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더 이렇게 교묘하게 좀 파고들었다는 좀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300만 원 정도를 사실 공탁했다는 게 네. 아마 본인이 만약에 변호를 이런 사건 했다고 하면 제 생각입니다만 1,000만 원 이상의 공탁금은 걸어야 된다. 상당 금액 공탁으로서 효력을 보려면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왜 이 정도의 금액을 공탁을 걸었을까? 그리고 피해자에게 끝까지 용서받고자 하는 노력을 했을까라는 점을 좀 저는 유의 깊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긴 의심이 합니다. 드는 대목이긴 합니다. 네. 이 교수님 일단은 징역 12월, 집행유예 2년 나왔다고 하는데 이 정도로 되겠습니까? 그럼 뭐 1심의 그 벌금형보다는 어쨌든 뭐 징역형이니까 좀 높아진 것은 무거워졌다고는 사실입니다만. 하지만. 네. 그런데 우리 그 법감정에 비추어 본다거나 특히 그 죄질적 그 측면을 보면 이 변호사라고 하는 오히려 그 사회에 모범이 돼야 될 이런 사람이 네. 소위 그 성범죄 중에서 가장 위험한 범죄가 사실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이거든요. 그렇죠. 특히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아가야 이렇게 부르는 것은 대표적인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지배와 통제를 하고 싶은 이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관리가 저는 엄격하게 그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지금 징역형이지만 집행유예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금 사회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지금 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 가지 그 변호사의 방법 또는 고학력조의 방법을 이용을 해서 네. 또 미성년자에게 접근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느냐, 위험성이 크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사회에 방치하는 집행유예 이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특정적인
보호 관찰 같은 걸 꼭 붙이는 거죠. 예를 들면 아이가 많이 있는 사이트에 접근하지 말 것, 몰에 가지 말 것. 그런 다음에 예를 들면 3개월 지나고 나서 거짓말 탐지기로 검사를 합니다. 네. 그러면 허위 반응이 나오거든요. 이건 증거 능력하고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사실은 구금을 하는 뭐 이러한 이제 그 성범죄자들에 대한 관리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전향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변호사님, 일단은 잘은 모르겠지만 이 변호사가 예전에 뭐 미성년자 관련 재판 맡았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변호사 자격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경우. 이 변호사법 제5조를 좀 살펴보면요.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확정받은 경우에는 그 유예 기간이 끝난 후에도 2년간 변호사 자격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인 2년에다가 추가로 2년에서 총 4년 동안 이 피고인 A 씨에 대한 변호사 자격이 상실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뭐 변호사가 잘못 저지르면 자격 상실하면서 뭐 자격이 없어라고 일단 제한을 두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은 더 황당한 건요. 뭐 또 양형 요소 좀 또 있는데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건? 네, 어떤 양형 요소일까요? 뭐 네. 어떤 면들이 좀 감안이 될까요? 재판에 심적으로 좀 어떻게 좀 받아들일까요, 이 변호사? 네, 이 변호사가 저는 법조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미성년자에게 더 본이 되어야 되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교수라고 불러라라고 얘기한 건 사실 본인의 신분을 숨겼을 뿐만 아니라 지배 구조처럼 내가 너의 위에 있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서 가스라이팅하고 그다음에 가학적인 요소로 내가 너를 지배하겠다. 내가 입던 옷을 내가 입으시던 옷을 네가 느껴봐라라는 것도 굉장히 성적 수치 힘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본이 돼야 되는 사람이 더 심리적으로 아이를 지배했다는 면에서 저는 더 강력하게 처벌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랜덤 채팅에 성이 많았다는데 우리 아이들 정말 네. 범죄에 노출되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진짜로. 지금 굉장히 이 랜덤 채팅이 중요하고 위험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늘어나는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이 온라인 유입이 92%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채팅 앱이 49.1%고요.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28.8% 그리고 기타 게임이라던가 개인 방송에서 13.9%로 유입이 되는데요. 이 청소년을 키우시고 계신 부모님이라면 우리 아이가 이런 랜덤 채팅이나 게임방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또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런 사람들 정말 제발 정신 차려야겠고요. 부모들도 한 번 더 케어를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